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매주 찾아뵙지 못하고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는데 2주 만에 찾아뵙기 때문에 오늘도 특별한 순서를 모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뵙고 싶었던 분인데요. 광화문에 뭐 2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지나쳤을지 모르는데 실물로는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떨리는 방송인데요. 오늘 특별한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안재성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저는 파업이 몇 년도죠? 1989년도죠. 네, 그런 걸 읽어가지고 저희가 다 인생 망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맞아요. 파업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 쓰셨는데 요새는요 선생님 작업이요. 예. 인물 중심을 많이 작업을 하셔요. 뭐 특별한 까닭이 있으셔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이렇게 이현상, 뭐 남부군사령관 네. 이현상이라든지 박헌영이라든지 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썼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독자분들이 많은 뭐 권위라는 게 이제 좀 유명하지 않은 네, 남들이 네. 모르는 네. 이런 사람들을 좀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좀 써달라. 네. 그러면서 그대로 다 이렇게 계속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을 이제 쓰게 됐죠. 그 역사를 그 인물을 쓰면은 그 시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따로 뭐 제가 얘기를 꾸며내지 않아도 네. 아주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어서 참 저한테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방향도 그렇게 좀 크게는 잡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네. 이 사회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을 네네. 내가 발굴해서 네. 역사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죠. 네. 네. 이제 그게 한 10년 가량 됐으니까 네. 이제는 뭐 좀 다른 걸 좀 써보고도 싶은데 네.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전업 작가시죠? 그렇죠. 네. 결례되는 질문을 처음부터 해서 죄송한데 네. 전업 작가로 생활은 되시는 건가요? 뭐 책으로만 팔아서 돈을 되기는 어렵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강연도 다니고 네네.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동안은 어떻게든 먹고 사셨고. 네, 어떻게든지 뭐. 그러니까 파업을 쓰시거나 그럴 때는 파업은 많이 나갔죠. 그렇죠. 파업, 사랑의 조건 이때는 네, 많이 나갔었죠. 어느 정도나 나갔습니까? 뭐 그래도 뭐 제가 아는 것까지는 한 3만 권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30만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제대로 인쇄 안 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엄청난 히트작이었던 것 같은데. 뭐 몇만 권만 팔려도 네. 뭐 우리 좀 뭐라 그럴까 운동권은 다 아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요, 일반적으로도 유명한 작가시죠. 오늘 선생님 모시게 된 건 최근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뜨끈뜨끈한 책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네. 그래서 이건 일부러 5.18에 맞춰서 내신 거죠. 뭐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빨리 낸 거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윤한봉 선생을 한번 써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다 쓰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두 인물을 동시에 탐구할 텐데요. 지금 목소리를 듣고 계신 우리 안재성 작가님도 탐구하면서 윤한봉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은 광주 학살 또 광주 항쟁 그리고 정부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또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기니까 아주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거는요. 왜 윤한봉 선생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뭐 책에는 나옵니다만. 네. 저는 사실은 그 살아생전에 윤한봉 선생을 한 번도 못 봤어요.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윤한봉 선생 그렇게 그 존경하는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었죠. 네, 누군가?
예.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만날 시도 같은 것도 이게 윤한봉 선생이 광주에만 살으니까 네, 네, 네. 그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네, 않고 네. 미국 갔다 와서 네, 광주에 네. 계속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니까 네. 일부러 뭐 찾아뵙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 장례식 때 갔죠. 그러셨어요? 예. 장례식 그러니까 전혀 인연이 없는데 장례식 때 가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저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네. 그렇게 술만 마시면은 한봉이 형님, 한봉이 형 네, 막 그러면서 네. 합수형 하면서 우는 것을 보고서 아주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투병할 때? 예, 투병할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술만 먹으면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입니까? 혹시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뭐 백모라는 친구도 있고 네네. 최모라는 저 네. 작가도 있고. 예. 그래요? 그렇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글쎄요 무슨 이한열 장례식 이런 경우에는 예. 생전에 이한열을 모르지만 이한열의 죽음이 상징하는 게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예. 이제 우리 가게 되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친구들이 그분에 대해서 깊은 인연 또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장례도 광주에서 했을 했었죠. 텐데 와 거기까지 간 거는 보통 일은 아니네요. 뭔가 이쪽이가 끌리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이렇게 언뜻 들었던 이야기들이 네. 저가 하여튼 저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도 하고. 윤한봉 선생하고 예. 안재성 작가님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못된 성격이라든지 별 말씀 다 하시네요. 말 직선적으로 너무해서 네. 사람 힘들게 하는 거라든지. 윤한봉 선생님도 약간 그런 과. 그런 과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꽤 있었나? 많았죠. 예, 많이. 근데 저는 있고. 안 선생님 뭐 그런 건 잘 몰라서 안 선생님도 예. 이제 스스로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 예.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그렇죠. 거군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또 어떤 것만큼이라도 유명세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하고는 좀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물론 이상한 자랑 같지만 저도 뭐 그런 것에 관심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좀 왜냐하면 70년대 그 운동했던 지도자급이었던 분들이 그래도 다들 뭐 한 자리씩 하셨죠. 예, 정치적으로 가거나 중앙으로 올라와서 광주에 있지 않고 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거기서 뭐 박정희 그 기념관 반대 운동 또 뭐 그리고 그때 죽은 김남재 선생이라든지 그 열사들 광장직 때 죽었던 여러 사람들 그 기념 사업 이런 것만 이렇게 했어요. 계속. 그래서 참 그 괜찮이 꼭 뵙고 싶었긴 했죠. 네. 지금도 이제 새 정부여서 많은 분들이 새 정부에 여러 자리에 갈 텐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기가 먼저 전화 받을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뭐 상고 처리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화도 절대 안 오지만 윤한봉 선생은 전화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재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았지만 하여튼 민주당 쪽에서 특히 구체적인 자리를 놓고 그렇죠. 뭐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하셔라 이런 거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자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아주 철저하게 사양을 했죠. 저는 그것이 지금의 정부든 또 과거의 민주정부든 어떤 면직원이라도 우리 쪽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평생 그냥 그 자기의 그 소신껏 또 자기 그 이름 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또 더 존경스러운 거죠. 저도 안 선생님처럼 기왕 누군가가 해야 될 자리라면 훨씬 더 민주적 쪽에서 해야죠.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인권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결같이 그렇다면 저희가 결국 그런 정치적 보상이나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운동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유명한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 좌파가 말이야 이제 우린 다 태워 죽이고 이럴 거다. 그 비아냥인데 그런 비아냥 앞에서 그래도
2017년 5월에 우리는 네. 안재성 작가님을 통해서 윤한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예. 이분이 빨리 돌아가시긴 몇 년생이시죠? 윤한봉 선생님? 1948년생이니까 48년생. 예. 네. 나이로 치면은 이제 만 60세밖에 안 되죠. 48년. 70.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69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니고 이제 돌아가실 때 예, 10년 전에 2007년에 돌아가셨죠? 2007년. 2007년이니까 네. 만 60세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로 그러니까 59세죠. 그것밖에 안 된 그렇죠. 거죠. 네. 만으로 치면. 네. 우리 나이로 60이면 예. 젊은 나이죠. 사실. 젊은 나이죠. 병으로 돌아가신. 예, 거죠. 그 이렇게 폐 기종. 같은 폐기종. 네. 예, 그 분이 이렇게 그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네. 그 배미창에서 아주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때 아마 원래도 몸이 약했고 네네. 그때 아마 많이 저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망명생활 내내 이렇게 폐가 안 좋았는데 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48년생이면 대학 입학 학번으로는 흔히 6, 7학번. 원래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네. 네. 윤한봉 선생은 이렇게 군대를 먼저 갔다 와가지고 재수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우여곡절이 네네.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갔죠. 70년. 네. 70년 초반 예. 7학번. 그렇죠. 네, 이렇게. 예. 근데 저 5.18의 마지막 수배자인데 예. 정권 입장에서는 윤한봉이란 사람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죠. 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근데 실제로 5월 항쟁 과정에서 윤한봉의 역할은 별로 없었던 예, 거잖아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네. 물론 이런 궁금증은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다 풀리는데 예. 저는 약간 이게 그 전에 광주 운동권인 학생 운동의 지도자였고 예. 또 책 내용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전두환 일당이 광주에서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유혈 예. 사태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상당히 놀라운 예견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혼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서울이나 광주나 할 것 없이 유일하게. 예. 서울에서도 물론 저도 그때 학생운동을 했지만 쿠데타를 할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랐지만 쿠데타가 됐죠 이미. 네, 그렇죠. 이거 전면됐고 또 네. 전면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광주에서 이제 터질 것이다라고 네. 윤한봉 선생 자신도 아주 구체적인 무슨 저기를 근거 갖고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부산 마산에서 계속 터졌는데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잠들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네, 터졌으니까 네. 79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광주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실제로 했죠. 그러니까 준비하자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죠. 뭐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하죠. 뭐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비라도. 예. 네. 그렇게 예언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무의미한 무참한 학살로만 끝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그 준비를 하자고 준비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네. 광장은쟁은 그 시민 지도부가 됐죠. 다 박관현,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시민 정상영. 지도부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윤한봉 선생은 5월 항쟁 기간에 광주 시내에서 별다른 활약은 못 하셨지만 네.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네, 들어가지 그리고 못하고 봉쇄에 걸리고 그랬지만 함께 있었던 후배들, 예. 윤한봉의 동생들이 그렇죠. 항쟁 지도부를 이끌고 예. 또 그중에 희생자도 나오고. 예. 그때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같이 회의를 했던 네. 우리 준비하자 어떻게 해보자라고 네. 했던 뭐 박관현, 그 윤상원 네. 이런 분들이요. 네. 그때 항쟁 지도부를 다 했죠. 네. 근데 윤한봉 선생은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오게 되는 바람에 네. 가족들이 막 강제로 내보내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려고 길을 썼는데 못 돌아갔죠. 가족들이 강제로 내보내는 거는 당신이 잡히면 다 죽는다. 경찰이 막 찾으러 다니니까. 네네. 그래서 강제로 내보내서 다시 후배들이랑 모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려고 몇 차례 그 시도를 하다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도청에서 숨진 윤상원 열사, 예, 전남대생, 그 다음에 지난번 5.18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해서 여러 사람이 또 좀 가슴 아프게 그 이름을 들었던 박관현 열사, 그렇죠. 그건 항쟁 이후에 이제 교도소에서 단식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민중들과 함께 항쟁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그 위에 선배로서. 근데 그렇죠. 그게요, 그 좌장, 뭐 선배, 형 역할이라는 게 그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일단 형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지도력 같은 걸 보여주셨었나요? 윤한봉 선생이? 있죠. 네.
뭐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이 취재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100명 넘게 취재를 했으니까요. 윤한봉 선생이 유별나게 거기 광주에는 이렇게 운동권의 선배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그 아주 헌신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저기도 없이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가방 하나만 들고 그냥 거기다 치약시설 수건들은 빤스 런닝구만 딱 들은 가방만 들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후배들 집 선배들 집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조직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해서 결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걸 똥가방이라고 불렀는데 왜 똥가방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불릴 때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가방이다. 그래서 별거 없는 그냥 생필품 들은 가방만 들고 그 가방 안에 돈은 절대로 없는 담배는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왜냐하면 담배 살 돈도 없으니까 돈만 생기면 집에서 이렇게 돈을 가져갔어요.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 담배 사서 가서 담배 나눠줬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 가방 하나 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 가서 또 얘기하고 저 집 가서 얘기하고 자기 숙식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대단한 그 존경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많았지만 자기를 내어주는 어떤 품성 같은 거. 그렇죠. 80년대 품성. 그런 얘기 많이 했네요. 품성. 품성이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대단히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이론가로서 뭐 대단한 이론을 내세웠다든가 아니면 무슨 민청년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무슨 조직의 뭐 수장이었다든가 이래서가 아니라 그 본인의 삶으로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본인의 살아있는 생활하는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평생을 그렇게 광장쟁 그 지도부로 나서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광주라는 비극적 사건을 만나서 하여튼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품성으로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물론 그건 되게 훌륭하고 본받을만 하지만 운동 차원에서는 너무 수공업적인 건 아닌가요? 뭐 약간 삐딱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쭉 윤한봉 선생 주변 분들을 만나면서 뭐 수공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운동이라는 게 뭐 그렇게 80년대 이전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거대한 단체가 있던 것도 아니고 광주가 운동이 뭐 그렇게 크게 발달한 데도 아니었고 그때는요. 항쟁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정말 빤한 사람들 속에 많이 봐야 한 100명, 200명 되는 광주 시내 전체 학생 운동하는 사람 다 모여라 하면 100명, 200명. 모르겠어요. 더 있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년대 대학과 특히 80년대 광주와 또 70년대 광주, 70년대 대학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니까 다르죠. 5.18 이후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완전히 폭발한 폭발적으로 거고 했죠. 그전 70년대는 일종의 지금 얘기하는 동아리 수준이었으니까 다 형제고 다 가족이고 뭐 서로 빤스는 아니고 바꿔 입고 진짜로 바꿔 입고 다니더라고요. 임종석 의장님 이런 분들이 출연하기 훨씬 이잖아요. 맞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대회 의장한 게 89년이니까 이미 그 10년 전 엄청나게 많고 전혀 다른 세계 분위기가 다르고 또 뭐 임종석 무슨 집회 나갔다 그러면 뭐 의장님 나오신다고 난리치고 난리쳤죠. 뭐 수만 명이 모이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70년대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살벌한 시기죠. 그러니까 수공업적이라고 여쭤본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조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한다는 것이 이 책에 여러 번 나오지만 뭐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룻밤 가둬놓고 두들겨 패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1대1로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리고 데모하려고 튀면은 바로 또 다 잡히고 그 살벌한 때죠. 요즘에 이런 시대하고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저희가 99년부터 지금 멀쩡하게 건물 앞에 간판 걸어놓고 이렇게 인권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다 그분들 덕분이죠. 그럼요. 70년대 시작했고 광주항쟁의 결과죠. 그때 70년대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 정도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못하던 그렇죠. 시절이었죠. 인권회가 아니라 인권 단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교회나 천주교에 가야 두 개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NCC 인권위원회가 네. 있었고요. 정의구현사재단이 있었고. 밖에는 그게, 절대 못 넣죠. 네, 그게 74년부터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둘밖에 없었죠. 그런 시절에 광주에서 후배들에게 가마를 주면서 그게 이제 전두환과의 정면 대결로 그렇죠. 갔고, 항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예. 윤한봉 선생의 동생들은 예. 그냥 동지보단 동생에 가까운 예. 이런 분들은 다 참여했고 또 희생되기도 했고. 그리고 항쟁에 예. 뭐 아주 안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네네. 그 항쟁이라는 것이 열흘을 두고 봤을 때 그렇죠. 처음에 3, 4일을 예. 전혀 지도부 없이 막 이렇게 헤맬 때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윤한봉 선생도 거기서 했죠. 네. 같이 네. 돌 던지고 네. 밤새고 네. 싸우는데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한 채로 예. 그냥 식구들한테 밀려서 끌려 나왔는데 네.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못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제 이미 봉쇄되고 바리케이드 쳐지고 윤상원, 박간현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네. 시민위원회를 이제 네. 접수를 했죠. 네. 그것도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네.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 네. 아주 네. 처음에 사람 막 죽을 때 많이 싸웠죠. 그러나 그 책에도 나오지만 윤한봉 선생이 의도한 대로는 하지 못했죠. 못했고, 저는 그럴 때 마음이 좀 전해지는데, 예. 저 이제 아주 가까운 후배들 정말 예. 뭐 속옷까지 서로 나눠 입는다고. 옛날에 참 더러웠네요. 그런 동생이 예. 죽었잖아요, 항쟁 과정에. 그럼요. 그러면 특히 품성이 좋은 형이면 예. 그 친형처럼 따르고 다 예. 가족처럼 지내면 윤한봉이라는 사람 개인이 가져야 될 뭐 존재의 무게랄까? 예. 이런 거는 정말 측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아마 윤한봉 선생의 일생을 규정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이미 그렇게 가방 하나 들고 다니긴 했지만 그 같이 하기로 했던 후배들이 다 여러 명 죽고 나중에 뭐 나와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날 모였던 마지막 그 인원들이 근데 자기는 살아서 살아났다는 것, 안 죽었다는 것에 대한 평생의 가책을 갖고 그렇게 하다못해 그 많은 그 증언을 제가 들었는데 담배 하나도 똑바로 안 피고 꼭 쪼그려서 담배를 펴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쪼그려 앉아서 막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쪼그려 피냐 그러면 나는 서서 필 자격도 없다고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서 이렇게 저기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병들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윤한봉 선생 일생을 규정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한다. 철저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철저하지 못하다 그러면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하여튼 호불호가 갈리겠고. 그 야단 칠 때 정말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거나 그러면 저 양반이 뜻하는 바가 뭐다. 그래서 캐치해가지고 뭐 같이 또 사람 변화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으로는 스스로 변화하고 운동한다. 이게 운동의 기본이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당장 야단 맞는 게 싫은 사람은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윤한봉 선생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녹음했지만 또 이렇게 운동하다 갈라선 분들도 이렇게 여러 번 만나거나 그분들의 글을 봤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윤한봉 선생의 지적 자체가 결코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근데 너무 직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생활이 너무 결벽증적으로 그냥 뭐 남 욕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요. 남 욕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가 깨끗해야 남의 돈도 안 먹어야 되고. 진짜 검사해도 이렇게 검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여기 한국 와가지고도 12평짜리 그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아주 제일 시장에서 싸구려 중고도 입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복 몇 개 사놓은 게 이제 자기 전 재산이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돈을 주잖아요. 돈 버는 분들이. 그러면 고스란히 싸놨다가 또 후배들 그 애들 대학교 가면 그냥 다 내주고. 오기만 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죠. 본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좋은 옷 한 번 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상당히 뭐랄까
도덕적인 운동가의 전형인데 그렇죠. 전형적으로. 예전에 저는 그 이부영 씨 잡혀갈 때 예. 정교조 이부영 말고 나중에 정치했던 예. 그때 이부영 씨가 잡혀간 다음에 어디 숨어 있었냐 그러니까 이돈명 변호사님 집에 숨어 있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예. 원래는 고용구 변호사 집인데 예. 이부영 씨 친구의 아버지 연배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예. 그래서 저 이돈명 변호사가 구속이 됩니다. 86년에. 예. 그러니까 이돈명 변호사 같은 사람은 전두환이 구속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었어. 네, 근데 구속해버린 거죠. 네. 그때 고용구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 하신 예. 분이죠. 겨울이었는데 한 번도 방에 불을 떼지 않고 살았다는 게 자기 선배가 자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운동이 네. 그렇게 좀 예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동. 그래도 정말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 윤한봉 선생이 우리 안재성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쭈그려서 담배 피는 게 궁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뭐 그냥 일만 잘하고 또는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담배까지도 담배 끝이 차라리 아니 합리적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합리적이지도 않고 네. 뭔가 이렇게 그러나 도덕적 부활할까 뭐 이런 건 계속 견지하려고 하고 도덕적 네. 수준은 이런 운동가의 모습이군요. 지사적인 면모가 지사적. 강한 거죠.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 저는 네. 뭐 단언하는데 제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저명한 분들 말고 네. 아직까지 살아있거나 근방에 돌아가신 무명의 뭐 윤한봉 선생은 무명만은 아니었지만 네, 그렇죠. 일반 대중이 모르는 네. 글들을 많이 써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한봉 선생한테 완전히 그 빠져버렸었어요. 아, 그러세요?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 빠지고 가장 그 좋고 네. 마음에 막 그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상형 뭐 이런 남자 네. 보고 여자를 골라라 그러면 네. 다 자기 닮은 여성 자기 얼굴의 여성형 뭐 이렇게 네. 고른다는 거 아닙니까? 실험적으로도 자기를 사랑하는 DNA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엔 취재하기 전엔 자세히는 몰랐는데 네, 네. 취재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 대학교를 축산과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뭐 연애는 아니지만 네. 그 제가 잘 아는 친구 여자 친구가 이렇게 몸 소아마비를 앓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축산과 들어가서 목장하면서 너랑 결혼해서 살게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79년도에 그렇게 YH 사건이라는 게 네, 있었는데 네. 그거 보고 갑자기 막 그전에도 정치인을 모르진 않았지만 네. 전혀 관심이 없는 문학소년이었는데 YH 사건은 시민당사에서 YH 그렇죠. 여공들이 들어가서 농성하다가 죽은 김경숙 열사가 떨어져 죽은 아주 네, 끔찍한 그래서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그때서부터 완전히 혼자서 돌아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걸 언론에서 보시고요, 신문에서 읽고. 예, 어쩌다 그때 텔레비에 한 5분 정도 잠깐 나왔는데 아니 그때는 여공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어린 여공을 저렇게 죽이냐. 아니, 심각한 사태고, 그리고 그게 제1야당 당사에서 그럼요. 농성하는데, 그때 김영삼 씨 멋있었어요. 막 절규했잖아요. 이 그럼요. 박정희 나쁜 놈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어쩌다 아침에 보고서 시민당사를 쫓아갔어요. 혼자서. 그 옛날에 마포에 있었습니다. 네, 마포에 네. 노란 거. 네. 그 시민들이 엄청 나와 있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심전 시민이니까. 그래서 네. 막 갔어요. 그랬더니 시민은 한 명도 없고 정경이 한 1000명쯤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겁이 나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그 결심을 했죠. 다시는 평생 이렇게 비겁한 일은 안 하겠다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윤한봉 선생도 참 비슷한 어려서부터 꿈이 목장을 하면서 이렇게 안 못 보는 여성이 있으면 몸이 불편한 여성이 있으면 내가 돌보면서 목장하겠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저기가 한 거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낭만적 인도주의 그렇죠. 뭐 이런 거 당연히 일단 고등학생 수준에 생각할 만한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 낭만적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목장길 따라 밤길 걸을 때잖아요. 그래서 윤한봉 선생은 전남대 축산과에 갔고 저는 그 강원대 축산과를 갔죠. 5년 차이밖에 안 나요.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된 거는 나이로는 차이가 많지만 그래서 하다가 그분도 이제 74년도에 그 저길 보고
민청학년 네. 긴급조치. 네. 그 전에 하여튼 유신헌법. 네. 72년. 계속 사건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던 책에다가 연필을 콱 꽂고 나 이제 공부 안 한다.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도 윤한봉 선생님 공부는 했었군요. 공부하던 책에 연필을 꽂았으니까. 저는 네. 책 꽂을 책이 없었는데 공부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아주 고지식한 그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저기 한 거죠. 뭐 그 정치의식이 아주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렇죠. 결단한 거로 산다. 네. 저도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뭐 그런 점도 참 저기고 운동가로서 활동할 때도 저는 윤한봉 선생님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저는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이러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윤한봉 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다 근데 윤한봉은 결혼도 안 하고 너무 죄책감, 죄의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쟁 때 48년생이니까 32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생운동가라고 하기엔 너무 늙었고, 그러니까 학생운동 선배 그룹. 선배죠. 그룹도 아닌 하여튼 선배로 있는 거 좌장 같은 역할이고. 근데 항쟁이 나고, 항쟁의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참담하게 짝이 없었죠. 뭐, 정말 무서운 학살이었고. 왜냐하면 80년 5월 이후에 물론 기독교회관에서 김의기 서강대생이 한 거 있었지만 정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던 그렇죠? 70년대 운동권 일부 있었지만 종교권에서도 바짝 걸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 말도 못했죠. 네, 정말 무서운 그냥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윤한봉 선생이 딱 눈에 들어온 건 미국으로 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물론 청취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 참 이상한 암구어 얘기도 나오고 뭐 재밌게 이게 아주 워낙 우리 안재성 선생님 잘 써주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만은 그 밀항하기까지 1년 넘는 시간을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게 읽으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1급 수배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윤한봉 씨를 당시에 검거한 경찰관이 있었다면 전두환 정권 폼으로 봐서는 1계급 아니라 2계급이라도 특진시켜주고 그거 가지고 또 이게 진짜로 폭도들이고 뭐 아직까지도 이 미친놈 죄송합니다 방송 중 미친 사람 중에 뭐 아니 미친 사람 중에가 아니죠. 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그랬으니까 뭐 북한군 뭐 개입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미친 놈들이죠. 아니 들이죠 들. 놈 하나가 아니라 그 정준길이라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거든요. 검사 출신. 그놈이 저 서울대 법학과 86학번 그분이 정준길 씨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게 이제 윤한봉식 학생운동이 아니라 그때 학생운동의 파이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때 봤던 권력지향 지금의 권력지향 같아요. 제가 약간 제대로 본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죠. 80년대 이후에 운동이 커지면서 이렇게 수많은 근데 단지 권력을 정치를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단지 이쪽에 섰던 거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 섰던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되다가 좀 안 되면 여당으로 가고. 아주 쉽게 아주 쉽게 가고 또 뭐 거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고 적어도 윤한봉 선생이나 5.18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 윤한봉 선생이 이제 그 1호로 제일 저 중요한 사람으로 수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4명. 그 사람 중에 위에 소위 좌장 같은 사람이고 그 걔들이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조직도. 그럴 때 보면 앞에 놓고 그 위에는 김일성 정도 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에 좋은 사람이었고 사실은 그게 팩트였죠. 약간. 그러니까 항쟁을 막 조직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앞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지도자였고 확실하고 후배들도 인정하고. 근데 어떻게 1년 3개월이었나요? 밀항할 때까지 얼마 동안? 한 1년 이상 1년 3개월 정도.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울로 일단 와서 이 양반이 생긴 게 정말 뭐 농부를 폄하하면 안 되죠. 농부들이 사실 또 얼굴이 근사한데 아주 조그맣고 얼굴이 새카맣고 키는 좀 큰 편인데 작지 않은데 그래서 검문을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 한번 검문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왜 안 하는 촌스러워서.
경찰도 촌스럽게 안경도 생겨서. 쓰고 좀 저기 운동과 같게 막 네. 인텔리겐차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촌스러워서 이제 아는 경찰만 잡으러 다니는 거죠. 사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척 보면 예. 그냥 저게 윤한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몽따주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도 그 윤한봉 선생은 이제 4인조고 저는 네. 260명 정도가 또 수배됐었어요. 네, 그 네. 밑으로 이제 네네. 저기들이. 네.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검문을 받았어요. 네. 저만 해도. 네. 근데 윤한봉 선생은 검문 안 받았어요. 저는 이제 학생증 친구 거 이제 가짜로 네, 오려가지고 네. 사진 그때는 그게 가능한 네. 시절이라. 안 선생님은 그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렇게 잡혔어요. 저도 맨날.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네. 예전에 막 검문 많이 할 때 예.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예. 경찰관들이 검문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경찰처럼 생겨서 그런가. 거꾸로. 네. 그래서 안 걸렸다.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도 꽤 많죠. 명단이 엄청 나오던데요. 많아요. 네. 윤정모 선생. 네, 곡비 쓰시고 나중에 그러셨던데. 예, 그 양반이 특히 고생하셨고 네. 애쓰셨고 뭐 여러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윤한봉 선생이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네. 그 당시 이제 윤한봉이 안 잡히니까 그 전두환이가 이제 그 조직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동련이 그 지휘부고 네. 뭐 이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짰어요. 정동련 씨는 그 전에 동교동에 가서 김대중 씨를 만났다는 그 김대중하고 같이 엮으려고. 네. 네. 그렇게 싸서 이미 다 수사를 해버렸는데 윤한봉이 잡히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네. 수사를 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일이 많았다고요. 관료니까. 네. 네. 이미 다 조서 써놨는데. 네. 그러니까 후배 그 조서라는 게 그냥 앉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는 뭐 그때 때려가면서 다 병들었죠. 뭐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까지도 막 네. 병이 네. 심하게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광주 사람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 놓게 생겼으니까 후배들이랑 이제 그 광주의 그 선배들이랑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라고 거의 강제로 내보냈죠. 네가 한국에 있다가 잡히면 네. 너 하나 박살나는 건 물론이고 광주가 다시 그렇죠. 그때 80년에 겪은 걸 또 다시 겪어야 되는데 되니까. 그럼 뭐 여러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안 나가려고 그랬겠네요. 안 나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러 번 저기를 하다가 이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어떤 차원이었냐면 옛날 우리 독립운동 하듯이 이 사건을 해외에 알리자. 광주항쟁 알리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결정을 해서 나간 거죠. 맞아요.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나 다 그렇죠. 다 밖으로 나가셨기에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보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배를 그 화물선을 화물선 의무실에 타고 37일요? 네. 식사는 안 하고 담배만 딥다 피는 그 밥을 바꿨고 그러면 이제 밀양이니까 거기 도와준 그 두 분이 계시는데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 들통날까봐 밥 절대 거부하고 냄새 난다고 그 저기 뭐 땅콩이랑 뭐 이렇게 좀 해준 거 멸치 이런 것만 씹으면서 화장실에서 그건 무척 더운 데인데 남태평양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인데 그렇게 37일을 버텼죠. 그거보다 전 재미있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식빵을 하루에 한 조각만 먹으면서 버틸려고 그랬는데 이틀 만에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다 너무 아까워서.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가명을 쓰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때도 뭐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제 윤한봉이라는 이름을 찾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기억하냐면 한청년 윤한봉부터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그렇죠. 청년들의 조직도 만들고 운동 네.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만들었죠. 그것도 이제 예전에 70년대 광주에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하나 찾아가고 네. 가방 하나 들고. 네. 그렇죠. 가방 하나 들고 미국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랑 전혀 다른데 네, 네. 그 한국인이 극소수고 네. 전국 미국 전역에 한 60만밖에 없을 네, 텐데 네. 그중에 젊은 학생은 더 적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가방 하나 들고 그 미국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그중에도 그냥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광주항쟁을 보고서 충격받은 젊은이들 네.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 만나서 뭐 짧으면 며칠 길면은 막 몇 달씩 네. 집중 학습하고 네. 윤한봉이 공부를 참 잘했던 분이라 아. 아주 그냥 치밀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강연 한번 하려면 강의록이 정말 엄청난 자료를 보고 네. 날짜 하나 무슨 단어 하나 안 틀리게 네, 네. 그렇게 몇 시간씩 강의를 뭐 길면 10시간씩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 어떻게 들어요? 10시간. 그럼 너무 재밌어요. 재밌대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제 녹음으로 들어봤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아주 그렇습니까? 정신이 쏙 빠지게 재밌어요. 10시간 되네요? 예. 와, 왜 재밌는 2박 비결이 3일이 뭐예요? 기본이죠. 뭐. 2박 3일. 예.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윤한봉의 그 강연은 네. 이렇게 자료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네. 사실관계는 정확하지만 말은 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생긴 대로? 네, 생긴 네, 대로 네. 완전 촌사람이죠. 그리고 전라도 욕이 또 얼마나 재밌어요. 네. 뭐 욕도 섞어가면서 비유도 해가면서 아주 너무 재밌더라고요. 21세기에는 안 맞는 캐릭터. 안 맞는 잘못하면 혼납니다. 요새 욕 잘못하면. 그렇죠? 왜 욕이라는 지금 게 다 풀려죠. 여성 비하도 많고 네. 심지어 여성 혐오도 있고 그런데 네. 뭐 사람은 다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그때는 맞게서, 그렇게 통했죠. 맞게 사는 거니까 자기 네. 시대에서 무슨 다산 정약용이 페미니스트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구수하게 미국 가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산 거네요. 아, 네. 대단히 치열하죠. 네. 그 넓은 미국 땅에서 뭐 사는 건 진짜 꽁초 피워서 살고요. 그 주차장에서 꽁초 주워 가지고 꽁초 주워 피고 돈 안 쓰려고 뭐 혹시 의문은 들어요. 담배를 끊지 하는 생각 드는데. 뭐 네. 담배에 대한 이거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보니까 네. 뭐그 밀항하는데 그렇게 음식 냄새 난다고 음식 갖고 오지 네, 아까 말라고 후배들한테 걸린다고 네, 네. 그래놓고서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면은 담배 냄새는 훨씬 지독하죠. 훨씬 지독하죠. 그러니까 네. 선원들이 전부 이상하다고 막 난리 치는데도 네. 그걸 죽어도 못 끊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네. 돈이 좀씩은 항상 있는데 그 자기 개인을 위한 돈을 안 쓰는 거죠. 빵 한 번 안 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비 네. 스모커인데 담배는 안 필 수는 없고. 그렇죠. 물론 사피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 비해서. 네, 잡히기도 하지만 그거 아끼려고 좋은 공짜 있으면 공짜 주워 피고 빵 한 번 자기 그 돈 안 쓰고 네. 이렇게 어쨌든 해먹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자기 학대이기도 하네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런 건 흉내 못 내겠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는 저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아니 저는 윤한봉 선생의 마음이 이해되는 게 네. 예를 들면 80년 5월 30일 김희기 열사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투신이고 뭐 네.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4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굉장히 많았고 그럼요. 80년 내내 네. 구호는 거의 동일했잖아요. 네. 광주 학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학살 원형 처벌하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게 사실은 뭐 지금 결례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광주 이후에 일종의 그 운동권 전반에 자기 학대 문화 이런 게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청바지도 안 입고 다니셨다고. 네, 청바지도. 저도 윤한봉 선생 영향인지 네. 저 한 3년 됐어요. 청바지 입은지. 네, 입으니까 저도 얼마 안 좋던데요? 됐어요. 네? 청바지 입은지. 선생님도요? 오늘은 이 다른 네, 일이 있어서. 흔히 얘기한 기지바지라고 네, 그러죠. 네. 장례식 있어서 네, 기지바지 네, 입었는데 네. 청바지도 저의 거의 콜라만 마셔도 굉장히 막 죄책감이 드는 네, 문화였잖아요. 팝송 듣고 커피 이런 먹고 거. 그러면 네, 네. 커피도 아메리카 시키면 네, 괜히 네, 죄책감 네, 들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우리 그거의 아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미국 그렇죠. 가서도. 네. 무슨 근데 윤한봉 선생이 뭐 가진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다 그래서 무슨 엄청난 반미주의자거나 네.
아니면 무슨 사회주의자거나 네. 뭐 아니면 뭐라 그럴까 말하면 친북주의 뭐 네.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근데 한 청년 하면 느낌이 약간 그렇게 보이죠. 내 민족이고 민족은 곧 예. 뭐 자주고 자주는 곧 북한하고 좀 가깝거나 최소한 우호적인. 그래서 그건 오해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았죠. 아. 그런데 본인은 진짜 그냥 순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통일운동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 보면 좀 다르죠.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산다는 것 그런 것을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 네, 안타까워하고 네. 그 미국 와서도 이렇게 윤한봉을 통일운동가로 규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네. 네. 윤한봉 자신도 그렇게 난 통일운동가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어떤 굳이 규정하자 그러면 민족 뭐 그걸 뭐 표현이 그렇죠. 민중운동가, 네, 민족과 민중을 생각하는 네. 그냥 민주주의자라고 네. 거기다 뭘 규정을 붙일 게 아니다고. 근데 제가 봐서도 윤한봉 선생은 어떤 뭐 통일운동가다, 노동운동가다, 네. 인권운동가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기본적으로 사람. 휴머니스트. 그렇죠. 휴머니스트죠. 굳이 얘기한다면 진보적 휴머니스트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한 청년을 조직하고 이런 건데 예. 그거는 뭐 조직을 많이 하셨던 건가요? 잘 되고 뭐 이랬던 건가요? 한 청년이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 네. 해외 운동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거의 도선 안창호 이후 처음인가요? 아니 안창호 그렇죠. 선생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일제 시대 때 얘기하자면 그렇고, 그때 윤한봉 때가 아주 한 청년이 인원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전체 되지만, 회원이 예, 그 회원이 미국 전역에 깔려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 만든 4개 단체들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83년도부터 네, 늦어도 5년 이때 30년 만들어진 넘게, 단체인데 그럼 30년 넘은 거죠. 네. 우리 역사에 그렇게 30년 이상 네. 같은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는 단체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회원이 300명이라는 게 저희 단체 회원도 뭐 하여튼 몇천 명 되는데 그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활동가가 300명이 그렇죠. 넘다 이런 거죠. 정예 회원 네, 시험까지 봤더라고요. 시험을 봐요? 네. 뭘 봐요? 시험을요? 와. 그렇게 시험 봐서 이렇게 미리 답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뭘 봅니까? 무슨 흥사단 입단 문답 이런 것처럼 하는 건가요? 그때 그 당시에 시사 문제나 민족에 관한 문제들이었겠죠. 전두환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네.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아주 정예 회원들이고 활동가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활동가가 누가 된다면 반갑고 고맙고 특히 이역만리에서 자원도 부족한데 그리고 각자 자기 삶이 고단할 거 아니에요. 소수자로서 삶이. 그럼요. 그렇죠. 뭐 주류 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와주면 고마운데 시험까지 봤다니까 그건 참 거부가 되다. 한 청년의 300명은 지금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300명이 아니고 지가 돈 써가면서 자기 돈 자기가 가서 노동해가면서 한 청년 회원하려면 1년에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노가다 해서 벌어오기도 하고 물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돈 벌면서 번 돈을 또 내서 하고 매일 데모하러 다니고 아주 한 청년 회원들의 어떤 헌신성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제가 미국 가서 한 50분을 만나봤었는데 어떤 품성이죠. 애초에 그런 사람을 뽑았고 회원하다가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아주 완전히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죠. 근데 한국에서 운동을 하면 물론 운동할 때 그런 보상을 바라진 않았던 사람들이겠지만 나중에 그래도 보상도 되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배지도 달든지 공기업이라도 보내준다든지 이런 느낌이라도 있는데 재외동포 운동은 보상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없죠. 지금 이제는 단체들이 좀 안정이 돼서 미국에는 이게 단체들을 정부에서 돈을 지원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월급도 받기도 하고 하죠. 네, 네. 근데 나머지 의원들은 뭐 여전히 네. 뭐 가서 만나본 분들이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요. 변호사도 있고 네.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한 거죠. 네, 네. 변호사도 있고 뭐 노동하는 사람, 네. 노동하는 분, 장사하는 분 참 다양하대요.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냥 애국심의 힘이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 들어오시죠, 한국에요. 예. 93년에. 93년. 네, 잠깐 들어오셨다가 이제 영주 귀국을 하시는데 예. 이렇게 여쭤보면 결례일지 모르겠는데 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나름 일가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93년이 문민정부이긴 하지만 군부 네. 독재는 종식됐지만 이게 3당 합당을 통한 거기도 하고 뭐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 들어오시는 마음은 어떤 거셨어요, 윤한봉 선생이요? 그러니까 윤한봉 개인의 윤한봉 선생 그 글을 보면은 네. 또는 얘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한 청년 되고 나서는 계속 들어오고 싶었죠. 그냥 처음 나갈 때부터도 네.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지 네. 마음은 항상 오고 싶었는데 중간에도 그래서 오려고도 시도도 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네. 여건이 아예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들어섰을 때 그때 70년대 선배운동가들은 이거야말로 제가 결례로 마음대로 네. 그냥 판단해 보건데 많은 분들이 이부영 씨도 그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화가 됐다. 네. 그러니까 3당 합당 자체가 좀 문제는 있지만 네. 어쨌든 김영삼이 이제 대통령 그리고 되니까 93년에 느낌이 좋았어요. 뭐 하나회 척결하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새 정부 들어서 YS가 그럼요. 노태우 손잡을 때랑 좀 다르네. 뭐 하네. 이인모 노인 송환하고 이런 거 봤을 많이 때는 했잖아요. 약간 감격적이었죠. 그리고 윤한봉도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 저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네. 윤한봉 같은 사람도 귀국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이 엊그제만 해도 학살자였는데 네. 그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김영삼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네. 엊그제 그 직전 사람이 그렇죠. 학살자잖아요. 노태우니까. 그래서 네. 같은 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와보자 하고 왔다가 이제 아주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 안전 문제는 없었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네. 여권, 이제 임시 여권을 발행해주고 뭐 이 정부에서 다 해더라고요. 그거는 YS 정권도 5.18에 대한 부채가 좀 있었던 거네요. 나중에 보면 뭐 송도일 선생이나 네. 들어오는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도 좀 있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이렇게 민주화 계통에는 다 해줬죠. 근데 김영삼이 이제 5.18 운동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네네. 국가 기념일도 네. 만들었고 전두환 노태우 감옥도 보내고. 그럼요. 감옥도 보내고. 큰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 내부에서 운동했던 사람들은 뭐 3당 합당으로 만든 어용이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한 일만 봐서는 상당히 민주화가 많이 진행됐죠. 지난 일이지만 예. 김대중 씨가 정권을 잡았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냈을까? 그럼 완전 100% 정치 보복이어서 예. 그러니까 YS가 좀 역사 발전을 절묘하게 제때 잘한 것 같다. 당신은 기분 나빴지만 그런 생각도 결과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93년에 귀국하시고 이제 광주 사람 윤한봉으로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에서만 계속. 네. 그거 어떻게 지냈어요, 윤한봉 선생은? 이제 귀국해가지고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귀국 가서 얼마 있다 문제 생긴 게 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 뭐 허용하겠다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라든지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 대한 막 반대 운동도 그러니까 하고. 한청년에서 열심히 운동하던 민주화운동가 윤한봉이 93년 이후에는 사실 들어온 건 하나의 큰 뉴스였는데 그런 운동가의 면모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와서 주로 이제 기념사업들을 주로 한 것 같으네요. 보니까 같은 회가 아니라 주로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죽은 동지들, 후배들. 그래서 가만 생각 지금 제가 정리가 되네요. 오히려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자기 평생 죄책감을 가졌던 그 후배들에 대한 기념 사업들, 그러니까 열사들, 일곱 열사가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그분들 장학 사업도 하고
김영철, 뭐 김남주 이런 분들 저기도 하고 주로 그런 일 하고 이제 현대문화연구소라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하는 것은 이제 광주 항쟁의 의미를 이제 좀 알리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활동도 광주항쟁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거였으나 예. 그렇게 전면적이고 막 이런 거하고는 달리 돌아온 윤한봉 선생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활동이랄까 이런 걸 축소시키는 느낌 같은 게 좀 그렇죠. 들잖아요. 확실히 있죠. 네, 그거는 어떤 뭐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신 건데 예. 역시 부채감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 부채감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제가 그때 윤한봉 선생을 좀 알면은 좋았을 텐데 왜, 나름대로 그냥 광주에서 차분히 저기 하고 있으면서 그 5.18이 왜 그 위대한 싸움이었나 네. 그것을 국내 사람들한테 오히려 알리는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윤한봉 선생이. 아니 그러면 그것도 뭐 5.18 관련해서 재단 같은 것도 그렇죠. 재단을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우선. 네, 만들면 또 그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고용 창출도 있을 수 있고 예. 삐딱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또 광주 전남 뭐 전북도 뭐 그 파장 안에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 대선까지도 네. 우리가 봤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 굉장히 좀 뭐지 호남표를 향한 그 호남인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5.18이랑 응어리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 물론 네. 좋은 태도도 있지만 또 다분히 활용으로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윤한봉이랑 가장 유명한 광주항쟁 관련자가 예.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좀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윤한봉 선생이 귀국해서 네.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광주 5.18 재단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네네. 그 전에 광주 단체들이 한 10개가 이렇게 난립돼 그렇죠. 지금도 있었는데 5월 단체들 많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 5.18 재단을 만드는 일을 네. 윤한봉 선생이 거기다 아주 바쳤죠. 네. 꽤 많은 시간을 처음에. 그래서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 다니면서 5.18이 대동 정신이 중요하다. 네.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애들 얘기들 흔히 하지만 뭐 광주는 원래 뭐 호남 원래 저항의 땅이다라느니 아니면 광주가 그 아주 굉장히 광주 사람들의 그 투쟁 과정에서 어떤 서남의 무슨 지고지선의 모습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약간 그렇게 묘사하는 경향도 있었죠. 많이 됐었죠. 네. 그런데 윤한봉 선생은 이제 다니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저기다 그 대동정신 그 광주항쟁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 사람들한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그 대단히 좀 철학적인 명제죠. 네. 그분이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윤한봉 선생은 말은 엄청 잘하는데 그걸 글로다 이렇게 제대로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니면서 어디서나 그 대동정신 그때 우리 광주에서 힘합쳤던 그 대동정신으로 민주화 투쟁을 하자. 계속 하자. 예, 그때 93년도에 와 보니까 이제 광주항쟁이 그 국가 그게 되면서 제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 진출하고 또 단체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이걸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보상도 되기 시작해요. 보상되면서 뭐 1차, 2차 막 돈 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윤한봉 선생님 보상 안 받으셨나요? 나중에 죽고 나서 받았죠. 그거 안 받은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죠. 본인은 안 받은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죠. 죽은 다음엔 뭐 가족들이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 보상을 거부한 거네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난 이런 거로 바꾸지 않겠다 이런 태도였네요. 아니 5.18 보상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받으려고 굳이 그랬던 분들 저도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지금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윤한봉 선생도 살아남은 것만 해도 내가 지금 그런데 뭐 이런 분들 그럼요. 거부했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 하여튼 와서 무슨 정치에 저기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폼나는 그 93년부터 돌아가시는 2007년까지 저도 뭐 그 내내 저도 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직업으로요.
근데 윤한봉 선생님 뭐 누군지도 알고 뭐 하는지도 대충 알고 그랬는데 굳이 광주 가서 만날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영향력이나 네. 뭐나 그리고 또 이게 한국은 서울과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뭘 하시는 것도 해야만 아니고 알지. 그 자기의 상징이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무슨 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는 정말 죄송한데 약간 시골 영감 같은 느낌을 늘 가지고 있어서 네. 왜 그럴까? 아 그게 우선은 열사들에 대한 그거는 네. 그거는 저기 알아야죠. 우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죠. 건강도 그러니까 네. 건강 때문에 안 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네네네.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욕심 많은 분들은요 오늘 내일 하셔도 끝까지 거기 마이크 잡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현대문화연구소라고 조그맣게 네네. 사랑방 네, 만들어서 그 내려가서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 네. 처음 만들면 이제 후원회 만들어서 네. 그 돈 대주고 네. 아주 그 정치적 야심이라든지 뭐 자기의 그 유명도를 뭐 어떻게 팔아서 뭘 하는 일은 전혀 안 했죠. 네. 그냥 뭐 현대문화연구소라고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손님들 오면 밥 사주고 네.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 너무 일찍 가시긴 했는데 내내 생긴 건 촌스럽게 생겼지만 선비도 촌스러운 선비 있겠죠. 선비처럼 사신 네.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안 선생님하고 얘기 얼마 안 나눴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왜 윤한봉인지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도 이제 10년 됐고 네.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좋고 뭐 품성이 좋고 이건 좋은데 그냥 사실 윤한봉이라는 이름만 어렴풋이 들었던 사람이나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윤한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젊은 세대는 뭐 모를 텐데 그 사람들이 왜 윤한봉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났으면 하고 이걸 쓰셨는지 그 진짜 궁금하네요. 예.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그 저는 네. 윤한봉을 이제 그 취재하기 시작하면서 윤한봉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호지민 같은 사람이다. 뭐 사회주의자면 호지민이라 하기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존경받는 호아저씨, 네네. 간디 같은 사람이다. 아이고. 그 뭐 살아있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오버 아닌가요? 실제로 그러면 오바라고 저는 생각했죠. 네, 당연히. 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도대체 네. 막 그러고서 취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도 얘기했듯이면 어떤 무슨 대단한 이론이나 무슨 조직이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원의 그 선한 의지, 본원의 그 정의에 대한 집념, 그 옳은 일에 대한 자견신, 이런 그 인간만이 가진 그 고유한 그 저기를 선의 의지를 실천한 사람 평생 어떠한 자기 욕심이나 자기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걸 바친 사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간디나 예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뭐 예수가 무슨 엄청난 사회과학적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가문이 빵빵하거나 네. 뭐 요즘 말로 스펙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간디가 무슨 위대한 사상을 발표한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나 간디나. 저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타인을 내 몸처럼 대동정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정치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 당시는 워낙 심한 시절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성취가 아니라 어쩌면 그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누구나 제2, 제3의 윤한봉이 될 수 있고 그럼요. 누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의미에서 풍요로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윤한봉이라는 사람이 60년 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여줬죠. 저는 아주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그 수많은 취재를 하면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보고 나니까 그래 진짜 한국의 예술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자세로 윤한봉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나. 그리고 그런 점들을 좀 지금의 젊은이들이 특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그런 분들이 갈수록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사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더 고무받고 막 기쁘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 도대체 쟤는 뭐니 뭐 이런 거 투성이고 물론 저를 보는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도대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뭔가 그나마 운동은 지금 역사상 최약체가 됐잖아요. 시민사회 그렇죠. 전반이 뭐 너무 허무맹랑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걸려고 했던 그러나 뭐 정말 세련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이미지의 윤한봉이라는 운동 지도자가 있었고 그런 운동 지도자를 우리 안재성 선생님이 소환하신 거네요. 10년 만에. 네.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윤한봉을 이렇게 쓰면서 많이 반성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는 이제 백반위에는 잘 안 먹게 되고 근데 친구들 위해서는 그냥 그전에는 아껴 쓸 돈을 막 이렇게 쓰면서 많이 맛있는 걸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간디가 또 나오시고. 옷은 비싼 옷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이렇게 윤한봉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저는 안 선생님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그런 분이죠. 근데 원래 그런 분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나 작품을 통해서 본 안재성 작가는 원래 그런 분이고, 사실 많은 운동하는 분들이 그게 최고의 덕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뭐 최고의 옛날에 그냥 그랬죠. 뭐 굶기도 하고 뭐 차비 떨어지면 걸어가기도 하면서 후배한테 택시비 통째로 다 주기도 하고 그 뭐 후배한테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고 진심으로 그냥 진심으로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정말 나누고 그게 이제 윤한봉 선생님 말씀하신 광주의 대동 정신인데. 그런 걸 어느 틈엔가 많이 놓쳤고요. 저희 단체 자랑은 아니고 저희 단체 연대 사업비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단체랑 돈으로 나누는 거. 자본주의니까 제일 좋은 게 돈이거든요. 돈을 나누는 거.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2, 제3의 윤한봉들이 나와야 되고 방식은 좀 다르고 좀 더 세련되고 뭐 여러 가지가 부문에 있겠지만 그 정신이 좀 계승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신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맨날 숙제만 드려서 죄송한데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윤한봉 평전입니다. 그냥 책 제목이 윤한봉.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안재성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그냥 윤한봉으로 검색하면 나오니까 책들 사시고 읽으셔서 정말 뭐 저도 책 읽는 내내 이 양반 왜 이렇게 이러냐 뭐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고 이러냐 했는데 또 우리 안 작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맞아 나도 동생들이 그렇게 죽고 동생도 죽을 때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그럼요. 난 담배 필 자격도 없는 놈이지 이런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술 먹다가 드는 게 아니라 이 양반 일생을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뭐 안쓰럽게 이랬는데 궁상스러울지 몰라도 전 그런 정신을 좀 배워야 되는 것 같고 살아남은 자의 책무랄까 이런 거 보여주신 거 정말 그 안재성 작가님 덕분에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책 사실 때 요새는 검색 시스템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안재성 선생님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뭐 저 박헌영도 있었고 뭐 또 이재유도 있었고 경성 트로이카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참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나는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후속 세대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성취도 있고 그렇지만 불과 엊그제까지 공주님 모시고 산 찌질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인간답게 살려고 인간다운 풍모를 간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구체적인 흔적들을 보여주신 거니까 저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또 감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팬클럽 회원이 연예인 만난 것 같은 기분인데. 아주 우리 감사합니다. 청취자들하고 또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하여튼 인생 동안 뭔가를 하고 죽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네네. 그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뭐 정치적 이론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네. 경제 이론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기 분야를 그렇죠. 갖고 있는데 탤런트가 있으니까. 네. 예, 이 윤한봉은 그 모든 것을 꿰뚫는 근본적인 정신, 어떤 마음으로 이 인간 사회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네가 왜 운동하냐? 예, 우리는 왜 모였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떻게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고서 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아주 근본적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봐요. 네. 윤한봉 선생은. 네. 다른 많은 제가 쓴 분들은 또 어떤 노선을 얘기하고 네. 뭐 방법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분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 번쯤은 네. 꼭 읽어봤으면.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3월 달에는 애들이 예뻐 보였다가 5월 달쯤 가면 왼수로 베이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윤한봉식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선생을 하는가? 그렇죠. 이게 단순히 밥벌인가? 그렇지 네. 않다고 내가 고백하기 위한 좋은 근거가 소리죠. 뭐냐? 네. 이럴 때 윤한봉 평전이라고 부르면 맞죠? 장르로는. 네, 평전이죠. 네, 윤한봉 이런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